뉴스 속 화제 인물을 직접 만나봅니다. 김반장의 픽. 총선이 8개월가량 남은 시점, 국민의힘이 수도권 위기론으로 어수선합니다. 공천 갈등이 이미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수도권 위기론을 처음 거론했던 분이죠. 심평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달에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론 거론하신 다음에 뭐 불찰이다 좀 발언을 번복하긴 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그 말씀하신 후에 수도권 전략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 수도권 위기론 계속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뭐 그럼요. 제가 그것을 한 세 가지 근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여론조사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최근에 되어진 것인데 여기서 이제 전국 전반에 관해서 짚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 정당의 지지도는 국힘당이 32고 민주당이 31입니다. 예. 국힘당이 1% 앞섭니다. 그러나 야당 심판론이 다음 총선이 야당 심판론이 될까 이 정권 심판론이 될까에 관해서는 무려 48대 36으로 국힘당이 현저하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그렇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론조사. 예. 그리고 12% 이거 차가 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차냐면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압도적으로 얻었죠. 그때의 차가 10%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49대 39입니다. 지금은 그보다 더 격차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우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신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드러나면서 예. 그렇습니다만은 만약에 민주당의 가버넌스가 개선되면은 가령 김부겸 전 총리나 이낙연 전 총리께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다든지 하시면은 국민들은 정권 심판으로 대거 몰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보다도 더한 차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국힘당에서 수도권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 번 선거를 통해서 국힘당이 계속 수도권에서 져왔습니다. 예. 이긴 경우도 한 번 딱 있었습니다만 많진 않았어요. 계속해서 져왔죠. 그러다가 그러면서 그 지역을 대변하는 동량 같은 인재가 좀 부족해진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지난주가 지방자치 선거에서 그분들이 대거 지방자치단체로 나가버렸습니다. 예. 지금 국회의원 감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이 국힘당에는 적을 수밖에 없죠. 예. 또 제가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역대 집권 여당의 총선에 임하는 자세의 면에서 볼 때 예. 지금 국힘당의 지도부가 조금 느슨한 것이 아니냐. 또 인재 발굴이 상당히 지금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거기 국민들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조차 잘 인식을 못하고 있죠. 예.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두루 살펴봤을 때 수도권 위기로는 절대 허상이 아니고 실체가 충분한 겁니다. 예. 아무래도 그래도 유비무한 차원에서 예.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고 대비를 하자는 차원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런 수도권 위기론을 좀 내부 총질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도 집중 공격을 당했는데 지금 당내에서 이 건전한 비판도 묵살이 되거나 또 경운시되고 있고 하는 그런 윤상현 의원의 경우에 예. 그 말을 한번 꺼냈다가 좀 심한 공격을 받고 있죠. 예,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 그런 것은 이 건전한 조직이 아니죠. 지금 이 시중에서는 이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네. 박근혜 정부의 그것을 전면 닮아가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박근혜 정부가 실패했느냐,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심판을 받았냐.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권력이 오만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전체를 절대로 밟지 말고 지금이라도 좀 더 건전한 이 조직으로서 예. 이 체제 정비를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예. 말씀해 주신 거에 연장선상이긴 합니다만 이철규 사무총장이 예. 멀쩡한 배에서 노를 거꾸로 젓고 구멍이나 내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 당을 비하하거나 폄훼하는 경솔한 언행은 본인이나 당에 도움이 안 된다. 이게 이제 그런 비판에 대한 걸 좀 지적한 발언으로 보이긴 했지만은 공천 전쟁이 벌써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언을 둘러싼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이철규 총장을 존경을 하는데 그분이 상당히 원만하시고 또 이 아주 이 기민한 그런 능력 발휘를 하시는 분이죠. 근데 요번에 그 발언은 조금 실언이 아니신가. 그런 건전한 비판까지도 폄훼하는 걸로. 그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하면은 그것은 좀 자기 방어적인 자세죠. 예. 그런 점에서 절대 이런 것은 바람직한 말씀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네. 수도권 위기론 국민의힘이 헤쳐나가려면 어떤 대책이 가장 급하다고 보세요? 그거는 단순한 겁니다. 지금 한국의 선거 구도는 3-4-3입니다. 네. 보수 진보, 보수 중도 진보가 3-4-3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것이 선거를 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그 중간에 4가 3-3으로 거기에 보수 진보로 어떻게 나눠서 민심을 들어가는 얻어가느냐.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층, 중도층의 민심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리고 수도권에 지금 큰 약세를 보고 있으니까 이 수도권 민심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당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점에 관해서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수도권의 인재 발굴을 네. 지금 확실하게 해나가야죠. 네. 이준석 전 대표까지도 다 끌어안아서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그건 당내 문제니까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나 어떻든 아까 말씀드린 중도층 또 수도권의 민심을 어떻게 국힘당이 유인해내느냐. 예. 그 점에 집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달 전에 저희 프로그램 나오셨을 때 예. 김기현 대표 체제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예. 여러 명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방안도 계속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그 시점에서는 저는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듣고 그런 식으로 나가면 조금 그래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기미조차도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죠. 예. 그렇게 그런 점에서 판단을 하시는. 저는 상당히 지금 불길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힘당이 150석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어렵지 않을까. 잘못하면은 21대 문재인 정부에서의 총선의 결과보다도 어때 더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예. 그런 식으로까지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이 여당을 구하기 위해서 총선에 뛰어들어야 된다. 이 입장도 그대로이신 거고요. 그렇죠. 원희룡 장관은 반드시 나옵니다. 한동훈 장관도 자기가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큰 손실을 받게 되는 거죠. 한때 인기 있었던 장관 정도로 위치가 격화됩니다. 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더 큰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당이 총력전 아닙니까? 예. 이 총력전에서 이런 한 장관처럼 이 상당한 잠재력을 가진 분이 그대로 이 총선 출마하지 않고 지나간다는 것은 그건 어렵죠. 그래서 조만간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전략적 차원에서도 출마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이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예.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지금 지지율이 그렇습니다만은 또 조금 더 심각한 문제는 55 내지 60%에 달하는 콘크리트 반대층입니다. 예. 왜 이렇게 구도가 나쁘게 계속 잡혀가는지 좀 답답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네. 어찌 보면은 윤석열 정부는 상당히 불운한 거죠.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 집권 초반부터 세계 경제가 그 급격히 그 불황 상태에 빠지고 또 지금은 그 중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죠. 예. 또 그 의회는 야당이 그 절대적 지배를 하고 있고 또 그 언론 환경도 일면 뭐 여러 개의 그 중요 언론사가 그 진보 쪽으로 기울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그 불운을 겪으면서 이런 지지율의 그 답보 상태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윤 대통령은 그 선출직의 경험 한 번 없이 예. 단 한 번의 그 시도로 대통령이 된 우리 헌정사에서 유일한 분입니다. 유례가 없는 경우죠. 예, 예. 그런 면에서 윤 대통령이 이 그 난관 또 위기 상황 이런 것을 해치고 나가는 그 뛰어난 그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도 윤 대통령 부부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 셈입니다. 예.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지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가 좀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결국 불발이 됐고요. 예. 야당은 뭐 이 후보자의 방송 장악 의혹이나 아들 학폭 문제 거론하면서 지명을 철회해라 윤 대통령에게 계속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요 이동관 후보자 지명 둘러싼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말이죠. 그 헌법학자지만은 그 중에서도 언론법을 특히 전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소상히 아는 바가 있습니다. 이 언론사의 그 지배구조나 이 언론의 관계를 규율하는 언론법의 이 문제는 그 이데올로기의 그 천명의 역할을 합니다. 네. 그것이 이제 우리 지금 헌정사를 둘러보면은 김대중 정부 수립 이후에 보수건 진보건 간의 이 정권이 이 바뀔 때마다 네. 바로 여기에 그 언론사의 지배구조 또 언론법의 그 개정 이것이 아주 큰 현안으로 등장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하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방송사나 그런 데 손을 대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특별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금까지의 예로 봐서 하나의 상식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어제 정찬영 전 YTN 사장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공영방송 이사진을 무더기로 해임하는 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칼부림 같다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글쎄요. 과거에는 지금 공영방송사 사장들이 특별한 이념성을 가진 분이 하셨다기보다는 예. 그런 대로 좀 무난한 분들이 하신 경우가 많았고 이번처럼 문재인 정부에서처럼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취향에 맞는 이런 말이 조금 신뢰될 수가 있는데 네. 어떻든 이념적으로 진보 쪽으로 기울어진 분들이 그걸 맡으시니까 이 보수 정부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그것을 어떤 역전을 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지금 공영방송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보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보도 행태가 무죄된 것을 보면은 네. 조금 심한 경우가 없지 않았죠. 그럼 이동관 후보자가 밝힌 대로 정상화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보수의 입장에서 정상화하는 거죠. 보수의 입장에서. 지금 이 정권이 윤석열 정권 다음에 진보 정권이 만약 들어선다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것을 역전시키려는 시도가 반드시 행해집니다. 저는 반드시라고 하겠습니다. 예. 일본 정부가 빠르면 모레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부가 일본과 긴밀하게 소통 중이라고 하긴 했는데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일본의 행보, 정부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은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서요. 좀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이 뿌리 깊은 반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어떤 면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일어난 광우병 파동이 거의 재현이라고 봅니다. 광우병 파동이에서 나중에 미국산 쇠고기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듯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도 크게 다른 과학적인 근거를 우리가 갖다 대서 살피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결국 허지부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워낙 30년 넘게 장기간 방류가 이루어지는 거여서 아직 그것까지 장기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좀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고 또 수산물 수입까지 이어질까 봐 요거에 또 막을 명분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생각할 때는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그 일본 정부의 그 입장에 그 동의를 한 것으로 그 판단이 되고, 네. 그러나 그 후쿠시마산 그 수산물의 수입에 관해서는 좀 더 그 신중한 자세를 그 취할 것으로 저는 그 낙관하고 있습니다. 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서 삼국 간 안보 협력이 많이 강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뭐 또 아까 연장선상으로 과거사 문제로 일본과의 군사 협력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감이 좀 있고 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 외교 괜찮은 걸지 한미일 정상회의에 따른 리스크 요인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지 의견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말이죠. 그 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그 전 세계의 질서가 급속하게 자유주의 진영하고 그 전체주의 진영으로 그 지금 나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 가치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급속하게 그 자유주의 진영에 그 가담한 것은 대단히 그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그 지금 그 운동권 세력이 그 말하는 것처럼 친중국, 친북한을 막 그런 정책을 취하고 또 그 아주 그 폐쇄적이고 그런 세계관에 입각해서 지금 후기 조선 이 운동권 세력이 상장하는 것은 결국 후기 조선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예,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 세력을 우리가 그 상태를 맞는다 그러면은 우리 미래의 그 장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태백삼의 그 조정래 작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예. 이분이 그 하는 말씀이 해방 후에 그 일본 유학을 다녀온 사람은 전부 친일파다. 그리고 이 한 150만 명 정도의 그 친일파를 그 숙청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예. 이런 식으로 그까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분의 그 어떤 그 폐쇄적이고 그 어떤 전체주의적인 그 사고가 우리 미래에 끼칠 해악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본 유학 경험이 있으셔서. 꼭 그건 저를 네. 제 개인적인 그런 거 비춰서 한 말씀이 아니고 예. 그건 있을 수 없는 말이죠. 150만 원 숙청해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예.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면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 그렇죠. 그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의 그 망언이고 또 이 하나의 광기입니다. 광기. 네. 우리가 그런 광기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그 미래로 나아가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반장의 픽 신평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